모든 시스템이 마비됐다. 국가도 시장도 과학도 그리고 인간의 이성조차 멈춰버린 그 시점. 전 세계가 무력감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순간 단 한 명의 선택이 세계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가?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는 침묵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결단 덕분에 살아남았다. 누군가는 그의 결정을 미친 짓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 불렀다. 이야기는 그저 기업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도 언론도 조직도 하지 못했던 걸 한 남자의 조용한 결단이 어떻게 해냈는가에 대한 믿기 힘든 실화 기반의 드라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기업의 정의를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게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저는 한국이 아닌 다른 대륙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그곳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회고나 여행담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충격과 감동은 아직도 저를 매일 잠 못 들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기업의 결정이라고 하면 돈과 주가, 광고와 경쟁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정은 어떤 이윤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결국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짧게 실릴 법도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 통화를 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8시 정각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비즈니스 협력 요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상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에는 어떠한 상업적 제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장난이나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조건이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여겼고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았고 발신인은 분명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식 메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를 포함한 많은 지역이 의료 붕괴 직전이었고 기본적인 진단 키트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메일 한 통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기업이라는 존재를 수익과 경쟁, 마케팅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은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차갑게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준비하며 그 문구 하나하나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메일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믿기 어려운 건 여전했습니다. 세상에 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의료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걸까?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정부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조율하는 일이지 사기업이 앞장설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연락처로 전화도 걸었고요. 예상과 달리 연결은 아주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대기음 뒤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협력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깐 머무쳤습니다. 한숨을 내쉰 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 조건, 이 내용 이게 진짜 맞습니까? 상대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현지 의료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단 장비와 샘플 분석 키트를 긴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 절차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대화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동시에 너무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제안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지 머리를 굴리며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수백억 원어치의 의료 물품을 무상 지원하겠다고요? 심지어 해외 민간업체에?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팀 매니저인 조나단 박사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삼성이? 뭔가 잘못된 거 아냐? 대기업이 그냥 도와준다고.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들 장비 명세서, 운송 계획,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확인한 뒤에는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진짜네 놀랍군. 우리 정부보다 더 빠르잖아.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이 위기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생명의 무게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이 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어떤 장사꾼의 언어도 광고적인 포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할 수 있으니 하겠다. 는 이상하리만큼 간결하고 진심 어린 태도뿐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보내온 문서들을 읽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 하나하나에 예상보다 훨씬 섬세한 준비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흔적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예측 그래프, 현지 의료기관 리스트, 물류 통로 가용성 분석표. 전부 몇 주 아니 몇 달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자료들이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보통 이런 업무는 실무팀 선에서 끝내기 마련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임원급 이상의 의사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처음엔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 대기업 총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이름을 검색하고 과거의 기사들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유독 인상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방역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삼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이었죠. 진심 어린 표정과 준비 없이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홍보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사람의 언어였다고요. 그는 어쩌면 위기라는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삼성이 제공한 지원 장비 일부가 실제로 저희 병원 시스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던 트럭을 따라가며 장비를 직접 확인한 날 저는 참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기쁨도 안도도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선택의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이었죠. 그 같은 날 밤 삼성 측 담당자였던 김지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지은 과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이 프로젝트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처음 제안하신 분은 이재용 부회장님이십니다.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기업 이익은 나중이고 먼저 사람을 살리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뉴스에서 듣던 재벌이나 대기업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무책임한 리더의 틀에 스스로를 가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삼성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국가보다 먼저 움직였고 정부보다 빠르게 반응했으며 무엇보다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도착한 날 이후 저희 병원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확진 판정을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 찼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은 채 하루 14시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삼성의 장비는 저희에게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목을 끈 것은 고정밀 진단 장비였습니다. 기존에는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데 평균 24시간이 걸렸지만 이 장비는 단 6시간 만에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고 현장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줄 알았지만 장비 매뉴얼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로 준비돼 있었고 삼성에서 파견한 기술 인력들은 마치 이곳에 오래전부터 일하던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현장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중에 최연석 기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그는 의료용 장비 설치 전문가였는데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현석 씨, 이런 장비를 이렇게 신속하게 보내주는 기업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 많았던 거 아닌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용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물류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부회장님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지금 이윤 계산하면 나중에 사람 잃습니다. 지금 사람 살리면 나중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 말씀 이후로 아무도 이견을 못 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기업 강연에서 누군가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희생의 산물이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중년 남성 환자 한 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로 급히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진단 장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판단했고 확진으로 판정된 그는 곧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차드슨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가족은 없었고 병원비 걱정에 계속 병원 퇴원을 요구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이 장비와 약품들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한 기업이 당신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직 있군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에 반응하는 진심의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삼성에서 제공한 장비와 기술 지원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환자를 더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건 기적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그저 장비를 받은 외부 협력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직접 사람을 살리는 실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근처 야전 텐트 안에서 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안젤라 도슨,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고, 며칠 전 남편을 코로나로 떠나보낸 뒤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죠. 격리 치료를 받던 중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져 다시 병원에 실려오셨고, 바로 삼성에 고압산소 호흡기가 투입됐습니다. 그날 밤 담당 간호사로부터 그분이 깨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젤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 게 당신 덕분이라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아니라 그 장비를 보낸 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가던 이메일, 보고서, 회의, 그 모든 절차가 이 노인의 한마디에 단번에 의미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삼성 측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결정은 단지 의료 장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뒤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결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오전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그들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서 누구도 내세우지 않고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조용한 존엄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일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병원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의료진과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문득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야, 어제 CNN 봤어? 한국의 그 대기업 삼성 말이야. 거기서 진단 장비랑 치료 키트를 무상으로 보냈대. 우리 병원도 그거 받은 거 아냐? 삼성이? 진짜 그 삼성이야? 와, 이제 의료기기까지. 그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몇몇 젊은 인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제가 보고 겪은 그 결단이 뉴스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멀리 퍼지고 있었죠.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CNN 국제뉴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 중이었고, 메인 화면에는 삼성의 로고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의료 장비를 항공기에 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시한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시스템과 민간의 실행력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남겼죠. 패널들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전 세계의 뉴스가 되고 있다. 다음 날 병원 외래 진료소 앞에는 해외 언론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도이체벨레까지 각국의 기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진단 장비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
미국 기자 리사 앤더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장비 설치와 운영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한 실무자였을 뿐인데 갑자기 글로벌 인터뷰 대상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낸 생명을 위한 결정입니다. 이건 신뢰의 증거고 그 신뢰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리고 있는 생명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말은 일부 뉴스 기사에 인용되었고 현장 담당자의 증언이라는 부제로 소개됐습니다. 어느새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삼성의 이름이 단순한 기업이 아닌 책임의 상징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괜찮은 걸까? 단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일이 너무 빨리 세상에 이목을 끄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의심을 덮을 만큼 사람들의 반응은 진심이었습니다. 각국 시민들이 SNS에 글을 올렸고 감사 편지가 병원으로 도착했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운 없는 감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병원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진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의료 장비팀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수시로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현수 씨, 이번엔 로이터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박 선생, 병원장님께서 따로 면담 원하신대요. 일주일 사이 저는 3차례 외신 인터뷰를 진행했고 병원과 협력기관에서는 저를 삼성과의 연결 창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자리였을까요? 하루는 삼성 측 김지은 과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외신에도 자주 등장하시고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동시에 물었습니다. 지은 과장님 괜찮은 건가요? 이게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와요. 사실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땐 이 정도 반향까진 예상 못했거든요. 하지만 부회장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용히 했다고 해서 세상이 조용히 느끼지는 않는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려지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조용히 했다고 세상이 조용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말. 책임은 드러나는 순간 시작된다. 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저에 대한 시선이 점차 부담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특히 같은 팀에서 일하던 에단 윌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왜 갑자기 스타가 됐죠? 우리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인터뷰하고 조명받습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단은 항상 성실했고 누구보다 이 장비에 익숙한 동료였습니다. 그가 느꼈을 박탈감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에단 미안합니다. 나도 그냥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도 당황스럽고 솔직히 부담도 커요.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이 되려 했을 뿐인데
내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있었고 사람을 살리려는 일이 다른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첫날 받았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도 없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됐던 그 제안.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한 빛을 받은 자의 책임은 조명을 다시 나누는 데 있다고 믿기로요. 며칠 동안 제 업무와 관련된 회의가 연이어 잡혔습니다. 병원 측은 향후 삼성 장비를 활용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국가 단위의 보건 당국도 협조를 요청해 오기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밀려가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제임스 리차드슨 환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행이다라는 짧은 안도감이 밀려왔을 뿐이었어요. 저는 진료 종료 직후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지만 제임스는 눈을 떴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박 선생 맞죠? 그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다시 뵐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회사, 그 장비 덕분에 살아난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면서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반대였죠. 직장을 잃게 만들고 약값을 올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껏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 선택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박 선생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람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 하나 살렸다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고. 그 말은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통계, 수치 속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던 제 삶에 제임스의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병원을 나서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살아서 고맙다. 진심으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군가의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저 멀리 한국의 어느 회의실에서 단 한 문장을 던졌을 그 사람. 역시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이 생겨났습니다. 현장이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졌고 숫자나 자료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사람 한 명이 생명에 대한 감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 측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지은 과장, 내용은 짧았지만 뜻밖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으로 박현수 선생님을 추천드렸습니다. 서울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내부 간담회에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솔직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료기기 업체 소속의 중간 관리자일 뿐인데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와 직접 마주할 기회가 생기다니요. 며칠 뒤
방역 허가와 업무 조율이 정리된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그날, 저는 인천공항의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철저한 방역 절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건물 꼭대기 회의실. 넓지만 군더더기 없는 공간,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그 안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어떤 카리스마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건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박현수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낸 장비와 지원이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결정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는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몇몇 실무진들과 함께 내부 회의 자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전에 감염병 확산을 예측한 데이터 분석, 각국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 조사, 그리고 기업의 윤리적 선택 시나리오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비웃었죠. 기업이 왜 그런 걸 하냐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기업이 이윤만 좇을 때보다 생명을 지키려 할 때 더 오래 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단지 우연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하고 설득해온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리더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삼성 측에서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간단한 현장 투어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딱딱한 회의보다 직접 한국에서의 삼성을 체감해 보라는 의미였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김지은 과장과 함께 경기도 수원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넓은 사무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과 각국 언어로 적힌 안내판들. 그 어느 곳보다도 조용하지만 동시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연구원이 잠시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셨죠? 혹시 진단 키트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미국에서 의료기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팀도 진단 장비 일부에 참여했어요. 직접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니 실감이 안 나네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이번에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이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조직의 사람들은 단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 세상과 연결돼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삼성 후원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장비를 무상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를 누비며 태블릿을 정리하던 자원봉사자 최은정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들 대부분 집에 인터넷도 없고 부모님 없이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발표하고 꿈을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이 기회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조그맣게 삼성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위기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보도된 숫자나 광고 속 이미지가 아닌 이름 없는 현장에서 아이 한 명을 위한 결정까지 실천하는 조직, 그게 제가 이틀 동안 보고 느낀 진짜 삼성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한 사람의 가치.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병원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날,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도시는 마스크와 침묵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더없이 날카롭고 예민했습니다. 저는 잠시 집에 들른 뒤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비 상태 확인, 데이터 보고 후속 인터뷰 요청 등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제가 마주한 건 환영이 아닌 냉기였습니다. 출입구에서 마주친 간호사 한 명은 저를 외면했고 업무 메일엔 회신이 거의 없었으며 회의 자리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거리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가장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건 에단 윌러였습니다. 그는 제 자리에 놓인 서류철을 보며 고개를 젓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잘 다녀왔습니까? 이제 박 선생은 병원 대변인도 하고 기업 홍보도 하고 의료도 하시나 보죠. 그 말은 분명히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현장에서의 진실을 공유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장비는 진짜 사람을 살렸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에다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 진실이라. 그 회사, 그 부회장이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려 했다고 믿는 겁니까? 당신은 거대한 마케팅 속의 조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에다는 나를 개인적으로 미워한다기보다 내가 상징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기업의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 이미지 관리, 장기적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다면 내가 느꼈던 감동은 모두 거대한 연출의 일부였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그 순간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린 내부 기록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마이너스 김지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감동으로만 이 일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진짜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정 뒤에 있었던 수많은 층위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진실을 보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겠다. 서울에 다시 발을 딛는 순간 처음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전 방문이 감탄과 경외의 연속이었다면 이번에는 묘한 긴장감과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감동받은 외부자가 아니라 그 결정을 파헤쳐야 하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삼성 본사 근처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 사무실에서 김지은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지난번보다 조금은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신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번엔 감동했고 이번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잘 설계된 전략이었는지요. 지은 과장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실 영상은 내부 기획 회의부터 마지막 운송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게 부회장님의 지시였거든요. 회의실엔 영상 장비와 기록 문서, 회의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명도 없는 어두운 공간 안에서 저는 하나하나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첫 화면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조용히 잡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문장 하나에 저는 몸을 조금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계산과 리스크 분석 위에서 의도적 책임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일부 임원들의 반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물류비만 수백억입니다. 해외 무상 지원은 주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설명하지 맙시다. 그냥 결과로 보여드리죠. 그 짧은 대화 하나하나에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너무도 정교한 설계된 감동일까? 이후 화면엔 진단 키트 생산 공장의 야간 작업 장면, 직원들 인터뷰, 파견 기술자들이 가족과의 영상 통화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단했지만 그 누구도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중 한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의 손끝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영상을 마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간은 고요했고 김지은 과장은 조용히 묻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연출된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선택된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이 전략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서점 겸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머릿속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수많은 장면으로 복잡했고 이 감정과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던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현수 선생님 맞으시죠?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몇 번 마주쳤던 인물, 이은혁 기자, 국내 유력 시사주간지의 국제보도 담당 기자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저도 근처에서 일 봤다가 잠시 들른 겁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요즘 이 일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잠시 고민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기록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인터뷰가 사람들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는 거 알고 계셨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실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사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혁 기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혼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삼성이라는 조직을 깊이 취재했어요. 그리고 느꼈죠.
이 조직은 정말 모순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인데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인간적이에요. 그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전략적인데 인간적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진심이면 계산이 없어야 하고 전략이면 감정이 없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철저히 전략적인 진심이에요. 그들이 생명을 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브랜드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기도 했죠. 그 말은 마치 그동안 제 머릿속을 떠돌던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님은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업이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은혁 기자는 한참 동안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가도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은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움직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진심이든 전략이든 결과는 누군가의 삶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결정이란 항상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선택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킨 자들이 진심이냐 전략이냐로만 평가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지은 과장은 제게 특별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의견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삼성의 한 내부 포럼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미래책임 경영 세션이라는 비공식 세미나로 임직원, 외부 전문가, 협력사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소박했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맡은 전략기획실 임원, 삼성 사회공헌실의 중간 간부, 그리고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 연구원까지 총 15명의 소규모 원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당시 무상 지원 결정에 대한 평가는 곧 격론으로 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맡은 조현택 상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비 하나 잘못 가면 국제 분쟁이 될 수 있었고 생산 찾으려면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기업으로서 너무 순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말에 사회공헌실 신혜리 실장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삼성이라는 이름의 신뢰를 더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날 이후 주가가 반등했고 글로벌 언론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진심이든 전략이든 그건 책임 있는 리더십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책임 연구원인 정호진 박사는 한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초기 데이터를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죠. 그 선택은 철저히 분석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원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냉철한 기획이었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박현수 선생님은 외부인이시지만 누구보다 그 결정을 가까이서 목격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회의 감정, 환자의 얼굴, 제임스의 눈빛, 기자의 말, 부회장의 진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계산 위에 놓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전략이든 진심이든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조현택 상무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증명해야 할 건 하나로군요. 그때의 선택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 그 철학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과 전략, 도덕과 현실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어딘가 그리운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출장 일정으로 시작된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김지은 과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또 뵐 날이 있겠죠?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엔 감사 인사가 아니라 책임의 증거를 들고요. 비행기 안 창밖 구름 너머로 아시아 대륙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람의 결단, 한 기업의 철학, 수많은 생명의 이야기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저는 국제의료윤리학회 IMEC의 초청을 받아 의료기업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의 연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한 통의 이메일이 바꾼 수천만 생명. 수많은 의료인과 공공보건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결단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진단 장비의 도착, 환자 제임스의 생還, 제임스가 남긴 한마디. 중소기업의 설비를 나눠준 결정, 내부의 반대와 설득,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돈 벌 생각하지 맙시다. 라는 문장. 말을 이어가는 내내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책임을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장면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심과 전략, 이상과 현실을 대립적으로 보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 그리고 삼성의 결정에서 느낀 것은 그 둘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역할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극 앞에서 무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공감이자 선언 같았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이미 해낸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임스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우리는 그 결정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결정을 하게 만들 겁니다. 국제의료윤리학회 발표 이후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회의실, 익숙한 장비들, 반복되는 일상.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손길, 회의 중에 건네는 동료의 시선, 의료 장비의 작동음을 듣는 감각까지도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제 자신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엔 효율과 정확성만 따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 장비 하나하나가 사람의 시간을 늘리는 도구로 느껴졌습니다. 제임스의 생명을 버텨준 기계, 안젤라 할머니의 호흡을 지켜준 산소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기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인턴이 저희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앨리슨 리드.
조금은 수줍고 눈빛은 진지한 친구였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이 그 한국에서 진단 장비 프로젝트 하셨던 분 맞으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그때 뉴스 보면서 의대 진학을 결심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시 확진되셨는데 삼성에서 보낸 장비 덕분에 진단이 빨라져서 조기 치료받으셨어요. 그 일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도 이 결정은 누군가의 삶 속에 살아있구나. 저는 그날 퇴근 후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분하게 깔리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거창한 의미만 좇았던 건 아닐까? 진심이냐 전략이냐 책임이냐 이미지냐? 사실 그 모든 질문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삼성의 김지은 과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택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이 아닌 이야기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게 되리라는 작고 조용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앨리슨과의 짧은 대화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조용하길 바랐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지를 매일 다시 떠올리고 싶었죠. 기존에는 단순히 장비 점검만 맡던 루틴이었지만 이제는 그 장비를 사용하는 간호사와 인턴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까지 직접 묻고 메모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 제 일로 삼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 기계 센서가 자꾸 오류 떠요. 원래 이렇게 민감한가요? 아, 그건 초기 세팅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제가 다시 맞춰드릴게요. 내일부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쌓이자 병원 내에서도 사람들이 조금씩 제게 다른 태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삼성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었던 제가 이제는 현장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무거운 일도 먼저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가 더 이상 나 혼자 감동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감정을 공유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감동은 제가 떠벌릴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태도로 보여줘야 할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병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의료 현장의 접점에 대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며 저에게 내부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박 선생 직접 겪은 이야기니까 훨씬 현실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질문을 시작해야죠.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밖에서 움직이는 다른 손들에 대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게 어떻게 환자의 삶을 바꿨는지를 제 입으로 직접 전하겠습니다. 앨리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넌 그 이야기의 한 조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다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선택의 유산을 건네기 위해서 병원 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한 줄기 빛이 연단을 비추었습니다. 그날은 내부 강연회 날이었고 의료진, 인턴, 행정팀 직원들까지 30여 명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크린에 첫 장면이 떴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기업의 결정이 어떻게 한 병원과 한 환자의 생명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차분하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이메일을 받았던 순간 제임스의 눈빛, 안젤라 할머니의 손, 그리고 서울 회의실에서 들었던 조용한 결단의 언어들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특별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꺼낸 진심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진심과 계산 사이에는 늘 경계가 있지만 그날 그들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 객석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바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지금 마음속에 새겨둬요. 언젠가 그 말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순간에 꺼내질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가는 길 조현철 원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는 오늘 하나의 기준을 공유한 셈이네요. 이제 그 기준을 지키는 일이 남았군요. 그날 저녁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차트와 서류가 오가고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기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병실 앞에서 조금 더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건 감동의 여운이 아니라 진심이 타인에게 옮겨진 순간의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초여름의 오후 병원 응급실 근처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어깨는 조금 더 굽어 있었지만 그 특유의 고요한 눈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그가 천천히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박 선생 살아있죠, 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개월 전 우리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발로 병원을 찾아와 농담까지 건넸으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숨 쉴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병원 구내 카페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마친 뒤 운전일 대신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노인분들 식사를 나르고 말동무를 해준다고요. 내가 받은 생명을 그냥 나 혼자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생명이란 게 단지 병을 이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네요. 그때 그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시간을 이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일.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를 나서는 제임스의 뒷모습은 이야기의 시작점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그 생명이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구나.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몇 주 뒤 저는 한 지역 커뮤니티 보건대학에서 진행하는 미래 의료인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강연은 아니었고 단지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강당은 크지 않았지만 마주한 학생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는 조용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자료도 영상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안에 들린 메모 한 장 그리고 제가 살아낸 이야기 하나만 준비되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아주 평범한 의료기기 실무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이메일은 지금 생명을 먼저 생각합시다라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숨소리 사이로 학생들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결정이 진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으로 한 생명이 살아났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말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한 학생이 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기업은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조용한 무기를 꺼냈던 걸 거예요. 그건 기술도 자본도 아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강당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그 이메일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제목은 단단했습니다. 결정이 남긴 시간. 책 속 마지막 장에 누군가 연필로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택 위에 살아간다.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일은 다음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다음 페이지를 제가 이었을 차례였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